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진정으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 지혜, 시간, 심지어 자원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적 힘을 소모하고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며 결국에는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죄책감이나 의무감, 심지어 재정적 취약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들을 일찍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종종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화, 재정적 안정, 그리고 감정적 건강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하고 설득하고 압박을 가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누굴 도와주지 말아야 할지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후회를 몇 년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만성적인 요구자 인생에는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좀처럼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조언, 심지어 돈이 필요할 때 나타나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만성적인 요구자입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신의 자원을 소모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언젠가 당신의 친절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호의를 되돌려주지 않고 필요할 때 외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으며 연락할 때마다 항상 그들의 필요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는 계속 도와주면 결국 그 사람이 개선되거나 자립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아마도 그들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만성적인 요구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할 기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은퇴한 목수인 김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사촌은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김 씨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각 요청은 잃어버린 직장, 자동차 수리,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같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함께 왔습니다. 김 씨는 친절하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재정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촌은 계속해서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리고 끊임없이 돈을 빌리며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관대함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요구자들은 책임을 배우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의심 없이 그들을 지원해 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친절한 사람들의 관대함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원이 바닥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로 쉽게 옮겨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만성적인 요구자를 인식하게 된다면 더 이상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가혹하거나 대립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라는 간단하고 정중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수년간의 관대함이 보답받지 못했으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평화를 지키고 자원을 보호하며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 조종자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죄책감, 연민, 심지어 미세한 분노를 이용해 당신이 그들의 행복이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감정적 조종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의무감, 좌절감, 그리고 피로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감정적 조종자는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깊은 한숨을 쉬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당신이 나서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압도당한 척하며 당신이 도움을 주기를 주저할 때 이기적인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그들은 빠르게 멀어지고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며 당신의 경계를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편한 요소로 취급합니다. 감정적 조종자는 당신의 시간이나 자원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도 소모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얼마나 희생하든지 간에 말이죠.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이 요구하며 당신의 고난은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고난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점은 감정적 조종자들이 종종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당신이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작을 인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은퇴한 간호사인 박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오랜 친구인 이 씨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 가족 문제, 재정적 스트레스 등 이 씨는 항상 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충성심이란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으며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불안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씨는 항상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완전히 일방적이 되어 박 씨는 구원자의 역할을 계속하느라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진정한 관계는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연락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멀어져야 할 더욱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모두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무모한 소비자 돈은 종종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요. 많은 노인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깊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것과 반복적으로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계속 구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에게서 당신의 저축이 소모되어 미래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소비자는 재정적 문제에 자주 처하지만 결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여 소비하고 빚을 쌓으며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합니다. 그들이 돈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이 구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약속하지만 당신이 도와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제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청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직장을 잃고 집세를 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시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재정 문제는 불행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책임한 결정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동을 개선하기보다는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은퇴한 정비사인 최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손자 민주는 항상 돈을 함부로 사용하며 자주 직장을 바꾸고 급여를 받자마자 소비했습니다. 최 씨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고 민준이 청구서나 긴급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요청할 때마다 지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민준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 몇 년이 지나도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세, 자동차 수리,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대한 요청이 계속 이어졌고 각 요청은 진정한 위기라기보다는 잘못된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최 씨는 자신의 재정 지원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민준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당신이 누군가의 재정적 무모함에서 그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주더라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규율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는 것은 당신의 재정적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시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갚지 않는 대출을 제공하고 은퇴저축을 소모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결국 자원이 바닥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중요한 진실은 당신의 돈이 바닥나면 오늘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이 내일 당신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절박하게 들리든지 또는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든지 당신은 그들을 반복적으로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항상 당신의 재정적 안전과 행복이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미래에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피해자 인생에는 항상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결코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 성공이 왜 그들에게 멀리 있는지,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피해자로 알려져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부정적인 사이클로 끌어들여 당신의 에너지와 감정적 힘을 소모할 것입니다. 처음 보면 영원한 피해자들은 단지 약간의 격려나 지원이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이 불공평하다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겪었던 끝없는 불행을 언급합니다. 당신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려 깊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곧 불안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때마다 그들은 그 해결책이 작동하지 않을 이유에 대한 즉각적인 변명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불공평하다는 믿음의 확인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영원한 피해자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동정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만약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을 구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에 빠지고 행동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당신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력감의 사이클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71세의 은퇴한 교사인 정 씨는 항상 힘들어하는 친구인 이 씨를 두고 있습니다. 한 달은 이 씨가 긴급하게 청구서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고, 다른 한 달은 그녀의 상사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신감, 지원 부족, 세상이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 씨는 연민을 느끼며 감정적 위로, 재정적 지원, 심지어 이 씨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 씨는 불평할 또 다른 위기를 찾아냈고 해결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결국 정 씨는 그녀의 친구가 전혀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동정심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원한 피해자들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변화를 원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고난에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피해자로 남아있는 것을 고수하며 그것이 주목과 변명, 책임에서 벗어나는 편리한 탈출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와줄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의존하게 되어 그들의 불행의 이야기를 지속시키게 됩니다.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좌절감과 부담감에 시달리게 하며 그들의 문제를 당신 자신의 문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그들이 당신의 노력을 결코 완전히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영원한 피해자가 있다면 최선의 선택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끝없는 동정심을 제공하지 말고, 그들의 부정성이 당신의 평화를 해치도록 두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통찰력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4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영감을 주고 삶을 안내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생각, 오늘의 논의를 마치며 잠시 멈추고 우리가 다룬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친절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지쳤거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조종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소중한 시간, 에너지, 자원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은 혼란이 아닌 평온한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삶을 쌓아왔고 지혜를 얻었으며 프라이슬러스한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만성적인 요구자, 감정적 조종자, 무모한 소비자 또는 영원한 피해자들이 당신이 얻은 평화와 안전을 빼앗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후반생에서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의 비결은 누가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고귀한 행동이며 마음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구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원이나 시간을 빚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이 영상에서 얻은 통찰력 중 하나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며 당신의 댓글은 우리에게 큰 동기와 영감을 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의미 있고 사려 깊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